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당원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공개적으로 출마 자제 요구 같은 게 나오면은 어떤 형식으로 응답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장만 보고 한 조에 배당됐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예, 첫 주제는 이재명의 면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들어볼 텐데요. 어제 민주당 의원 155명이 참석한 워크숍이 1박 2일로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오전에 끝났는데 비공개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서른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해선 안 돼. 이거는 의원들 다 있는 큰 홀에서 한 얘기고요. 그런데 나중에 앞서 저희가 봤지만 14조 홍영표 의원과 같은 조 아니었습니까? 여기에서도 다양한 얘기가 있었는데 주로는 이재명 의원 출마하지 말라는 압박이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물론 14조 구성원들이 반 이재명 또는 비이재명 측이 절대적으로 좀 많긴 했습니다. 홍영표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단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전당대회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재명 후보나 나나 출마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보자 그랬어요. 예, 전반적으로 어제 워크숍의 분위기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로 뭐 60에서 70% 정도라고 볼까요?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좀 많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추첨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예전에 당에서 저렇게 의원들 1박 2일 연수하면 예. 선수와 뭐 연령과 출신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적절히 안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비뽑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14조가 죽음의 조라고 기자들이 얘기를 했다는데 이재명, 홍영표 의원이 같이 같은 조가 된 거죠. 그래서 어차피 두 분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은 강력한 경쟁자가 될 텐데 미리 몸풀기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재명 의원이 이제 재선 의원들도 모임에서도 뭐 토론회 하면서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 요구한 바도 있고 그냥 당내외 여러 그 레벨에서 다 불출마 요구가 좀 분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재명 의원은 이제 의견을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경청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조금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개항을 출마 때와 마찬가지로 점점 요구는 듣되 내가 결심한 바는 다른 쪽으로 출마를 굳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말은 듣되 출마로 굳힐 것이다라고 네. 보시고 있는 거고요. 예. 전 뭐 예측하는 건가요? 예. 예측하면 출마하실 것 같은데요? 라고 답을 하면 너무 간단하겠죠? 예. 예, 일단 더. 예, 워크숍 자리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특히나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재명 예. 심지어는 이재명 의원의 아주 측근들들, 아주 가까운 분들, 참모들 중에서도 절반 넘게가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쪽이 훨씬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의원 본인도 얘기했지만 출마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한 일이 될 가능성도 높고 이번 2년 임기를 한다고 해도 그 뒤로 3년도 일정이 남아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당대표라는 역할이 과연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대선 가도에서 제대로 된 그림이냐 차라리 다음번 출마하는 게 낫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이긴 한데 저는 지금 현재 보이는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당내 분란 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 출마하는 것을 결심하게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공개 토의에서 홍영표 의원이 직접 이재명 의원에게 출마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출마하면 당내 갈등만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의원도 전에 그 같은 자리에 있던 의원들에게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상처만 커질까 뭐 이런 것도 고민입니다라고는 했지만 일단 고민하는데 두 분 다 출마 가능성이 높은 거로 보고 있고요. 예. 저도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이제 그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정치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한번 자기가 정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는 이러저러한 비난과 그 욕설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을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도 귀담아 듣고 있다, 경청하고 있다, 108 번뇌 중이다라는 말이 결국 나중에 가서는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밑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네, 그렇죠. 말할 거라고 네.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뭐 저 박정희 그 당시 국가혁명 최고회의 의장인가요? 군정 마치고 옷 벗으면서 다시는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심 끝에 내가 좀 당을 위해서 제가 멸사보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이재명 그 의원의 계산 속에서 대선 일정표에 따르면 우리 김 소장님 말씀대로 굳이 이번에 안 나와도 다음 2년 뒤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총선이 2년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세력 갈등 그 현황에서 보면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포기하는 순간 과연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서 이른바 친명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양쪽 다 그런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친문계나 친명계나.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물밑에서는 이게 화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명분이나 뭐 이런 걸로는 이재명 스타일로 그냥 가면 되지만 그 물밑에서는 내후년 총선의 공천권을 향한 것이 그 다음에 대선 가도의 중요한 교두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다는 속사정이 아마도 화해를 힘들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나가겠다는 결심이 더 세졌을 것 같아요. 이 워크숍 하면서. 왜냐하면 잘 보세요. 누가 나가라고 하는 얘기는 많아요. 근데 세상에 저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나가지 말아라. 면전에서 예.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나가지 말아라. 나도 안 나가는 나갈게. 게 안 좋다. 너도 나가지 마라. 그럼 그런 무슨 얘기까지 생각하겠어요? 있었죠. 이렇게 반대가 심해? 내 세력이 생각보다 없구나. 내가 뭔 수를 써서라도 이번에 당권을 잡아서 살아남지 않으면 다음 총선 때 나란 사람의 존재는 그냥 일개 의원에 불과하겠구나. 그 생각까지 가지 않았을까. 설득력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예. 근데 전 그렇게 보기 간만에 설득력이 있었어요. 국민하고 민주당 사정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은 지금 소위 말하는 권리당원 절반의 그냥 절반 여론조사로 투표를 하거든요. 이건 누가 와서 친문을 학살하고 뭐 친일을 학살하고 이런 게 구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당대표가 되면 20% 전략공천이라든지 좀 숫자를 줄인다든지 비례해서 몇 사람 입김을 행사하는 정도가 가능하겠지만 그나마도 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 마당엔 비례는 사실 의미가 없어졌고요. 지역구 같은 경우도 기껏해 본인 원하는 사람 한 두세 사람 뭐 당대표의 권한이라는 게 요즘 그렇거든요. 민주당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 당대표를 하고 말고에 따라서 친이계 의원의 숫자가 달라진다고 보지 않고 게다가 다른 걸 볼 거 없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친이계를 표방했던 박홍근 의원, 물론 전 박홍근 의원이 전적인 친이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 본인의 캐릭터가 겹쳐 있는 가운데 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겼잖아요. 그것도 박광원 의원이랑 꽤나 강한 의원을 친문계에서 좌장격인 박광원 의원을 꺾고 나온 걸로 봐도 이재명 의원 세력이 당내에 부족해서 무슨 뭐가 생긴다라는 것은 실제로 당내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반대편이 맞느냐? 그럼 저도 그것도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선호나 지지가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에서 회자되는 분들 말고 그냥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지지자의 흐름으로 봐도 야 그래도 이재명밖에 없지 않느냐 이 흐름이 사실 더 많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민주당은 그것도 그러니까 왜 나오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당이 어려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당이 어려우니까 이재명 의원이 나와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의원의 전국 판단에서는 지금 이 난국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어서 정치개혁의 과제들을 선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요거 딱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 정치개혁을 하면요. 본인 손에 피를 묻히는 겁니다. 사실은 주변 참모로서는 권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예요. 무슨 3선 이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치개혁을 하고 나면 미워하는 사람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이재명 그 의원이 출마를 결심할 때 당연히 그 이야기죠. 나밖에 지금 당을 변화시킬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내가 앞장서서 혁신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책임론을 들고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 보면 사실 DJ 같은 거, DJ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누차 얘기지만 이재명 의원은 DJ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니면 혁신을 못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반드시 혁신의 이름으로
나를 반대하고 또 나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세력들은 정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을 사석에서 만나보면 그러니까 변화 혁신하는 의미로 사실은 기득권을 타파하는 건데 그게 국민들한테 제가 호소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586 이분들이 한 30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으로 비춰지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깨면은 깰수록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재명은 떳떳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아직도 팽팽한 논리가 있는데 우리 이제 김 소장님 말씀하신 그 민주당의 그 내부 경선 분위기를 그 룰로는 그게 맞는데 저도 민주당 잘 아는데 룰은 그렇게 하지만 룰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기술들이 많이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 기술에 의해서 사전에 컷오프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래도 현역 의원을 날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고 지금 예. 현역 의원이 절대 다수라는 점도 이번 선거가 좀 다를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이를테면 경선을 2명을 붙이냐 3명을 그렇죠. 붙이냐 잘 이런 아시고. 걸로 제가 이제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네. 그런 거는 공천의 묘미가 여러 가지로 있는 거죠. 기술자들이죠. 예, 경선도 그렇고 너무 그래서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당을 개혁과 혁신하겠다라는 얘기도 차기 지금 여야 주자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그런 자신감이나 또 명분을 뭐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혁신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워크숍에서 얘기 뭐 나온 것들 중에 뭐 우리 다 함께 책임이 있다 이러는데 저는 이제 그 말에도 뭐 여러 가지 어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책임지자는 거는 누구도 책임 안 지겠다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김혜영 전 의원이 부산에 지역구도 이번에 당협위원장 다 내놨던데 얘기한 것처럼 대표의 리스크까지 우리가 안고 가냐. 그 부분을 털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에 상당수 국민들과 당원들도 그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어제 워크숍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이재명 의원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걸 잠깐 비교해 드리면 뉘앙스가 약간 있는데 저희가 또 말을 듣고 그 뉘앙스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그 어떤 적절성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 나왔다고 저희는 들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미안합니다. 어제 조별 토론에서 불출마 얘기가 나왔다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의 고통이 참으로 극심합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일단 끝 인사는 미안합니다. 그렇다고 고맙습니다로 기자들에게 됐습니다. 사실 어제 워크숍의 대부분이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민해 보이는 부분도 보였고요. 오늘 발언 중에 이 부분 좀 눈에 띄어요. 조별 토론에서 불출마 얘기가 많이 나왔다던데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 얘기를 많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사실 뭐 전당대회 얘기한 거는 기분 나쁘다 이런 뉘앙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내 출마하는 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분 다 공히 전당대 출마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 게 이재명 의원의 이제 그 본심을 보면 이렇게 은연중에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 불출마하게 나왔다는데 물어보니까 지금 민생이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그 다른 데 집중하고 그 문제는 좀 손 놔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의원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이 이제라도 이렇게 지금 질질 끌 일이 아니죠. 질질 끌 일이 아니고 8월 28일 날짜도 잡혔는데 출마든 불출마든 가부간에 빨리 이야기를 해줘서 더 이상 썰전 나오기 위해서 이 아이템을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닌가? 네. 아니, 저희랑도 아이템으로 따지면 지금 윤리위의 아니, 그 그러니까 이재명 그 아이템이 더 문제 아니에요? 계속 하는 게 좋겠네요. 저 윤리 한 3일 하다가 지루해져가지고 저희랑도 질질 끄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네. 같이 가야 돼요. 두달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윤리는 주제 자체가 네. 또 저희가 다 뭐 댓글 읽고도 삐삐삐 해야 되고 비방용 주제가 많아요. 그래서 못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전당대회 날은 잡혔는데 말하자면 결혼식 날짜는 잡았는데 신랑 신부가 안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결정하는 게 나머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최고위원 후보나 또 다른 뭐 후보군들에게도 이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빨리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대선 막 끝나고 보내신 문자랑 똑같아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거 새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속내를 이제 시원하게 얼른 드러내시고 당도 예. 좀 우왕좌왕하지 말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신속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패널 두 분, 국민의힘 패널 두 분인데 두 분 사이에서 약간 결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결이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생각하시기 좀 독특하셔가지고 제가 보조를 잘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윤희석 대변인 도와드리려고 결이 다르다고 했는데 안 다르다고 하시면 아니요, 그래도 옆에 계신데 어떻게 면전에서 그래 누구처럼? 아 그렇군요. 면 옆에서 하기는 좀. 예, 면전에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면 옆에서 면옆? 예, 면옆. 김우식 교수님이 평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무리했다는 부분에서 날카롭게 또 꼬집거든요. 그래서 조강특위를 앞두고 있는 윤희석 대변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강동갑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 송파병원 안전합니까? 안전하죠. 여기는 튼튼하죠. 그럼요. 부러워 그- 죽겠어요. 저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무슨 딴지를 거는 게 아니고 예. 그 왕조 시대에도 그 삼사가 있듯이 제 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끊임없이 간언을 드릴 뿐입니다. 예. 감동적입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난은 드리나 피드백은 없는. 그렇지. 예. 네. 원래 삼사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간언을. 예. 알겠습니다. 조강특위 끝나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조광특위 특위 안 저랑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이제 대상이 송파, 아닙니다. 송파 네. 병이시니까 네. 예. 강동은 아직 안 정해졌지만 일단 강동갑에 예,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는 뭐 이렇게 나중에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앞서 김유정 의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평가 대선 지선의 책임 평가가 다 우리 탓. 이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똑같다라고 했는데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의 브리핑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뭐 책임도 물론 뭐 그 경중은 따질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당 구성원 전체가 책임과 성찰 반성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을 했다 이런. 예, 당 전체가 책임이다. 이 부분은 이제 분석을 핀셋으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마녀 사장, 개개인에 대해서 마녀 사장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냥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체가 책임과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몇 차례 토론회 거쳐서 뭐 이렇게 뭐 초선 의원, 재선 의원별로 해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뭐 반성, 뭐 쇄신 내용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성찰과 반성이라는 키워드는 같은데 그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성찰하고 반성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도 책임 안 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출마했던 분 역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이를테면 독배인 줄 알지만 내가 마시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5년 후에 대선을 앞두고는 우리 당의 자산이죠. 몇 명 없어요. 지금 선거에 지고 나니까 인물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차기 대선 주자로 볼 수 주자로. 있는 사람들이 네. 민주당 내에서는. 네, 선거 지니까 그 전에 그렇게 많은 것 같았는데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자산으로 조금 이렇게 아껴둬야 될, 킵해둬야 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독배를 마시겠다고 하고 또 당내에서 이런 의견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길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분출하는데도 이렇게 되고 보니 저는 이제 한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전해철 의원, 홍영표 의원 다 출마하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왜 미국을 가셨나 가지 마시고 이렇게 판이 벌어졌을 때 그냥 모두 나서서 전당대회 예. 출마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혁신안을 내놓고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건 이제 요즘 젊은이들 용어로는 캐삭방이라고 하는데요. 야, 캐릭터 삭제 내기. 캐릭터 삭제 내기. 예. 이번 당대표 선거에 대선 후보들 다 몰아놓고 캐릭터 삭제 내기를 서로 하시지 않을 생각에 좀 흩어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윤석열 한편으로 선생님이 들었고요. 사실 저나 윤석 대변인님과 연배가 비슷한데 굉장히 젊어요. 젊어요. 네. 보이기에도 젊고 네, 생각도 네, 젊으시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번에 조승래 위원장이 아까 좀 짧게 나왔지만 그 내부 성찰, 대통령, 지방선거 평가, 팬덤, 개파 정치
진로, 전당대회 준비까지 나눠서 얘기들을 좀 많이 했고 브리핑도 쭉 했고 저렇게 모이면 또 이제 죽자 살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이 혁신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 진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음번 총선 지는 것은 본인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또 이럴 땐 이 의원들이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예.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국민들하고 당원들하고 좀 소통하는 자리가 앞으로 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는 우리 김유정 네. 의원님이 다 나와서 한번 갈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다 나오지 말고 전당대회를 8월 28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하지 말고 왜 굳이 8월 28일 고집을 해서 하려고 하는지 한 1년 정도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진짜 폭망했을 때 정말 진짜 보수 괴멸 중에 괴멸이 된 상태였잖아요. 그때 김종인 위원장 외부에서 와서 전권을 줘서 1년 딱 했습니다. 1년 하면서 5.18 묘지 참배하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사과하고 그다음에 중도 정당으로 좀 클릭을 좀 바꾸고 해서 사실은 겨우 그 구렁텅이에서 꺼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 이기고 대통령 선거 이기고 했는데 왜 그 생각을 안 하는지 전당대 포기하고 야, 정말 이제는 바깥에 있는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나 이제 안에 계시구나. 이 바깥에 있는 정말 전혀 다른 그렇지만 신망이 있지만 또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이런 분한테 정권을 주고 한번 대수술을 한번 맡기는 생각은 내부에서 이 생각이 안 나옵니까? 그 지금 8월 그 네. 자리 비면 그 전당대회 장소를 지금 혹시 국민의힘 쓰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어우, 세다. 그건 지금 윤리가 결정이 안 났는데 또 그렇게까지 또 하시니까. 세다 이거.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뒤늦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당대회 전당대회 자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네, 미룰 수가 전당대회는 없다고. 큰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일찌감치 예약을 해놨는데 지금 민주당은 예약을 해놨는데 취소하면 그 공간은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할 수도 있다. 어디 이런 했어요? 얘기를. 이런 촌철 살이는. 펜싱 경기장? 네, 펜싱경 기자를 펜싱 경기장이요. 자꾸 칼싸움하는 데서.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이재명 의원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에 어제 올라왔던 사진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붉은 점퍼 그리고 2번 즉 국민의힘 분인 것처럼 합성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이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우리 이 사진을 언급하면서 우리 괴물이 되지는 맙시다. 청년 박지원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파란 옷을 붉은색으로 바꿔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조롱을 넘어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대변인님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네.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른쪽 가슴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쓴 거 그대로 있잖아요. 예. 제대로 할 거면 저는 그렇게 그러네요. 보이거든요.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막 매도하는 게 이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뭔가 많이 극렬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어떤 희생물을 삼아서 목표물을 하나 딱 정해가지고 분풀이, 화풀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젊은 나이에 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용감하게 발언을 했고 그런 어떤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래도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했잖아요. 근데 당 구성원들이 이렇게까지 공격하시는 게 누구한테 이득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예. 차원에서 제발 이런 거 안 하고 뭐 수박 이런 단어도 이제 쓰지 말고 정상적인 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안 되길 색깔이- 바라면서 아니, 얘기하시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 색깔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번 한번 왜냐면은 바뀌었죠.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예전에 평민당 때 노란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민주당은 쭉 이 초록색을 유지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민주당이 초록색을 하고 있을 때 한나라당은 바로 이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의원들이 방송 나갈 때 이제 파란색 안 입고 또 초록색 많이 입고 이랬었어요. 특히 또 여성 의원들 또 색깔을 또 민감하게 또 반응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랬는데 지금 파란색 굉장히 자유롭게 입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또 이제 우리가 빨간색으로 변할 날도 오고 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또 이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색을 또 초록색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의원님이 조만간 우리 당으로 오실 생각도 있으신 모양이네요. 아유, 그럴 리가요. 저는 사실 가운데 있다 보면 누가 어느 편이고 누가 어느 편이고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색깔이 바뀔 워낙- 수도 있는데 워낙 답리적인 분들로 네, 많으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 당이 꼭 필요하고 절체절명의 어떤 어려운 순간에 모셔왔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